동맹의 뒤통수를 치는 관세 폭탄과 무자비한 기술 탈취, 모두가 미국의 발밑에 굴복할 때 단 한 나라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수익은 미국이 싹쓸이하고 손실은 한국이 떠안아라. 한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넘기라는 3,500억 달러의 노예 계약, 전 세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떤 나라라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압박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누구도 예상 못한 폭탄급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오만을 박살내고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국의 치명적 한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율의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린샤오원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지정학 연구소에서 동아시아 경제안보를 연구하고 있죠. 제가 평생 추구해온 연구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거대한 압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싱가포르도 작은 도시국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한국을 주목해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리나베이가 내려다 보이는 연구실에서 아시아 시장 개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도쿄, 서울, 상하이, 홍콩 증시가 동시에 열렸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앞에 6개 모니터가 모두 빨간색으로 물들기 시작했거든요.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제 조교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방금 출력한 뉴스 속보가 들려 있었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즉시 미국에 투자하라고 요구했대요. 72시간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과 동맹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500억 달러. 한국 정부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었죠. 그것도 현금으로 즉시.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였죠.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한국 관련 자산들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분 만에 1,400원을 돌파했고 코스피 지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급락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있던 일본인 동료가 혀를 찼습니다. 한국은 끝났네요. 우리도 플라자 합의 때 당했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수준이에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1985년 일본이 미국 압력에 굴복해 엔화 가치를 올렸던 플라자 합의. 그 결과 일본은 30년 불황에 빠졌죠. 하지만 이번 미국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잔인했습니다. 블룸버그 단말기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들이 한국 자산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공매도를 걸었다는 내용이었죠. 브리지워터,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시타델. 금융계 거인들이 한국의 시체에서 돈을 뜯어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원화 선물 가격이 이상해요. 조교가 또다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모든 지표가 한국 경제 붕괴를 가리키고 있는데 누군가 엄청난 규모로 원화를 사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이런 미친 짓을? 자살 행위잖아. 저는 즉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매수 주문이 한국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십만 개의 개인 계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린 교수님,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우리 시스템이 과부하 걸릴 정도로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금융시장을 연구했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한국에 있는 옛 동료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샤오원,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저는 즉시 한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확인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클리앙, MLB파크, 블라인드.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미국이 우리를 ATM으로 본다면 우리가 먼저 빈털터리가 되자. 3,500억 달러? 우리가 모아서 던져주자. 단, 우리 방식으로. 1997년엔 금을 모았다. 지금은 달러를 모은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달러를 사기 시작한 겁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을, 대학생들은 용돈을, 주부들은 비상금을 꺼내 달러로 바꾸고 있었죠. 해시태그도 만들어졌습니다. 샵 3,500억 샵우리가 샵 모은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부의 지시도 언론의 선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었죠. 마치 개미들이 둥지를 지키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싱가포르 금융가에서는 이미 한국 관련 긴급회의가 소집되고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아시아 대표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경제 자살이잖아.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이건 자살이 아니었어요.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그것도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전쟁. 그리고 72시간이라는 시한부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싱가포르 시각 새벽 4시. 저는 잠을 포기하고 연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 스크린들이 보여주는 데이터는 경제학의 모든 상식을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등하기 시작했죠.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즉시 싱가포르 거래소의 AI 트레이딩 분석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초당 수백만 건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시장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최첨단 도구였죠. 그런데 AI가 내놓은 분석 결과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 3,200만 계좌 동시 매수 진행 중. 패턴 분석 결과 중앙 통제 없음. 자발적 군집 행동으로 판단. 3,200만. 한국 경제활동 인구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두뇌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거래 패턴을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오전 9시 개장과 동시에 삼성전자 주식 매수 100만 건, 9시 15분 SK하이닉스 매수 80만 건, 9시 30분 현대자동차 매수 75만 건. 마치 누군가 지휘봉을 흔드는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 지휘부는 없었죠. 제 조교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교수님,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한국 네티즌들의 글들이 빼곡했습니다. 9시 정각 삼성전자 매수 완료. 다음은 SK하이닉스, 강남 사는 40대 아저씨입니다. 퇴직금 절반 투입했습니다. 대학생인데 학자금 대출 받아서 주식 샀어요. 나라 지키는데 써주세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외국인이 파는 물량을 정확히 계산해서 그만큼만 사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가격을 올리려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게 막는 거였죠. 싱가포르 통화청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충격과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통화청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린 교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부 개입 없이 순전히 개인들이. 데이터를 보면 확실합니다. 청와대나 한국금융당국의 개입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집단지성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텔레마서스 캐피탈 아시아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집단지성? 그냥 집단 관계 아닙니까? 며칠 못 가서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들의 방어는 더욱 정교해졌거든요. 누군가 주식 커뮤니티에 올린 엑셀 파일 하나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 예측 및 대응 매뉴얼이었죠. 파일을 만든 사람은 자신을 그냥 서울 사는 직장인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도 감탄할 수준이었어요. 각 종목별로 예상 매도 물량, 적정 매수 타이밍, 개인별 분담 금액까지 정리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이 이 매뉴얼을 즉각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마치 수십 년간 훈련받은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오후 2시 뉴욕 프리마켓이 열렸습니다. 미국 헤지펀드들이 2차 공격을 시작했죠. 한국 원화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1,500원까지 치솟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일제히 달러 예금을 풀어 원화를 사기 시작한 겁니다. 대기업도 아닌 동네 치킨집, 편의점, 카페 사장들까지 나섰어요. 제가 급히 확인해보니 한국 소상공인 연합회 카톡방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장사해서 번 돈이 미국 놈들 배불리는데 쓰일 순 없다. 망하더라도 서서 망하자. 싱가포르의 한 퀀트 펀드 매니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알고리즘이 한국 시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의 경제 시스템 같아요. 그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지구상의 그 어떤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개인의 이익 극대화라는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통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연구실 창문 너머로 싱가포르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세계 금융 질서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컴퓨터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기간이 평균 3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분석이었죠. 그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교수님, 이거 보세요. 조교가 가리킨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생이 돼지 저금통을 들고 은행에 가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나라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저도 도울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방어전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진 무언가가 깨어난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세계 최강국 미국도 계산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연구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의 이상현상을 지켜보다가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그때 저는 갓 박사학위를 받은 신참연구원이었죠. 당시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까지 덮쳤을 때 저는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IMF 구제금융을 받으며 무릎을 꿇었죠. 싱가포르도 간신히 버텼고요. 그런데 한국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IMF 구제금융을 받고도 독특한 방식으로 대응했거든요. 린 연구원, 이거 봐요. 한국에서 이상한 운동이 시작됐대요. 당시 제 상사가 보여준 뉴스 화면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금반지, 금목걸이, 심지어 돌반지까지. 집에 있는 모든 금을 들고 은행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죠. 미친 거 아니야? 개인 재산을 국가에 바친다고? 서구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합리적 개인이라면 위기 때 오히려 금을 더 꼭 쥐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인들은 정반대로 행동했으니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2달 만에 21억 달러어치의 금이 모였고 한국은 IMF 차관을 예정보다 3년이나 빨리 갚았죠. 싱가포르 경제학자들은 이를 한국특이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제학으로 설명 안 되는 변수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지금 28년이 지난 현재 그 특이 현상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번엔 금이 아니라 주식과 달러의 형태로. 제 컴퓨터에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인은 전 IMF 아시아 담당국장이었던 로버트 김이었죠. 그는 1997년 한국 협상을 직접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샤오원, 지금 한국 상황을 보고 있나? 이건 1997년의 재현이야.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들은 학습했어. 진화했다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1997년의 금 모으기가 감성적 애국심이었다면 지금의 대응은 훨씬 전략적이고 조직적이었거든요. 저는 즉시 동남아시아 주요국들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 총재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었죠. 한국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도 1997년을 기억한다. 말레이시아 총리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압박은 1997년 IMF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한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자카르타 증권거래소에서 한국 관련 펀드에 자금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필리핀, 베트남도 마찬가지였고요. 싱가포르 국립대 동료 교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샤오원, 우리 대학 한국 유학생들이 뭔가 시작했어. 캠퍼스에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학생들도 동참하고 있어.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대학 중앙 광장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죠. 한국학생회가 설치한 부스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왜 남의 나라 일에 참여하는 거죠? 제가 싱가포르 학생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죠. 1997년에 한국이 무너졌을 때 아시아 전체가 고통받았잖아요. 이번엔 우리가 막아야죠. 한국이 버티면 우리도 버틸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장이었죠. 린 교수, 지금 아세안 1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제는 하나예요. 한국 지원 방안. 저는 놀랐습니다. 아세안이 이렇게 빨리 움직인 적은 없었거든요. 무슨 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통화 스와프 확대, 한국 국채 매입,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동성명도 고려 중입니다. 미국의 일방적 압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요. 이건 단순한 경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28년 전에 트라우마를 딛고 연대하기 시작한 거였죠. 방콕에서 날아온 속보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태국 최대의 재벌 CP그룹이 한국 삼성전자 주식 10억 달러어치를 매입했다는 내용이었죠. 이어서 말레이시아 국부펀드도 한국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1997년, 우리는 각자 무너졌다. 지금, 우리는 함께 선다.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최고 경영자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48시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죠. 미국이 한국을 고립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아시아 전체를 깨운 격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당시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였죠. 제목은 아시아 금융위기 왜 한국만 다른가 였습니다. 28년 전 제가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한다. 이것은 경제학이 아니라 인류학으로 접근해야 할 현상이다. 그리고 지금 그 현상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진화해서 나타난 것이었죠. 1997년의 금모으기가 아날로그 연대였다면 지금은 디지털 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한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싱가포르 시각 오후 3시. 저는 긴급 소집된 아시아 경제포럼 화상회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도쿄, 베이징, 뉴델리, 자카르타, 방콕. 아시아 주요 도시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두 접속해 있었죠. 의제는 단 하나, 한국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20대, 30대들이 만든 온라인 태스크포스가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거였죠. 방금 확인한 정보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72시간 만에 글로벌 여론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도쿄에서 접속한 일본 경제연구소 소장의 보고였습니다. 그가 화면에 띄운 자료를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샵세이브코리아 해시태그가 세계 1위 트렌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캠페인을 주도한 사람들이 평범한 한국 시민들이었다는 점이었죠. 서울의 한 치킨집 사장이 만든 인포그래픽 하나가 전 세계에서 500만 회나 공유됐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요구한 것들이라는 제목의 간단한 이미지였는데 1985년 일본 플라자 합의부터 시작해서 각국이 당한 불평등 조약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거였죠. 부산의 대학생이 만든 3분짜리 영상은 유튜브에서 하루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함께 피 흘린 한미동맹의 역사와 지금의 일방적 요구를 대비시킨 영상이었죠. 댓글란은 전 세계 네티즌들의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동맹인가? 이건 강도다. 한국 응원한다. 미국인이지만 우리 정부가 부끄럽다. 필리핀에서 지지합니다. 우리도 당했었죠. 더 흥미로운 건 이 모든 활동이 자발적이면서도 놀랍도록 조직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지휘부가 있는 것처럼 역할 분담이 완벽했죠. 제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디신사이드 주식 갤러리에서는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클리앙에서는 IT 기술 지원을 하고 있었죠. MLB파크는 해외 여론 동향을 실시간 번역했고 블라인드는 각 기업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올린 글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의병이다. 조상들이 주창으로 싸웠다면 우리는 키보드로 싸운다. 싱가포르의 한 소셜미디어 분석 전문가가 제게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한국발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모두요. 마치 그들이 알고리즘을 해킹한 것 같아요. 그건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IT 개발자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최적의 업로드 시간, 해시태그, 썸네일을 찾아낸 거였죠. 그리고 그 정보를 모든 사람과 공유했습니다. 오후 5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동시에 성명을 발표한 거였죠. 한국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다. 일방적인 압박은 양국 기업 모두에게 해롭다. 알고 보니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한국인 개발자들이 조용히 움직였던 겁니다. 그들은 각자의 회사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수치로 증명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경영진에게 전달했죠. 삼성이 공급하는 반도체 없이는 아이폰을 만들 수 없고 LG 배터리 없이는 테슬라가 멈춘다는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개발한 AI 기술이 구글과 메타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이 모든 것이 데이터로 증명됐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의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에요. 총도 탱크도 없는, 그저 정보와 연대만으로 싸우는. 그때 제 조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방금 백악관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선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한국과의 협상을 재검토하겠다. 우리는 상호이익을 추구한다. 사실상의 후퇴 선언이었습니다. 불과 72시간 만에 세계 최강국이 한 발 물러선 거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 항구에는 여전히 수많은 화물선들이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세계 무역의 규칙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힘이 아닌 연대로, 돈이 아닌 정보로, 명령이 아닌 자발성으로 싸우는 새로운 시대. 그 문을 연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시각 저녁 7시. 라플스 호텔 최상층 비밀 회의실.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아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의 긴급 화상회의였죠. 삼성, LG, SK, 현대차를 비롯해 도요타, 소니, TSMC, 알리바바까지 아시아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놀랍게도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죠. 72시간 전 미국의 요구를 받았을 때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그건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그가 화면에 띄운 자료를 보고 참석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프로젝트 독립이라는 제목의 극비 문서였죠. 사실 우리는 2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가에 우리 정보원들이 있거든요. 화면에 충격적인 내용이 떴습니다. 백악관 내부 회의록, 국무부 비밀 문서, 심지어 대통령의 개인 메모까지. 한국 재벌들은 미국의 모든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LG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건 함정을 파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이 먼저 무리수를 두기를 기다렸죠. SK 회장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우리가 한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공장 동시 가동 중단 위협. 삼성 오스틴 공장, SK 조지아 배터리 공장, LG 미시간 공장,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 모든 한국 기업이 동시에 긴급 설비 점검을 이유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단 3시간 만에 텍사스 주지사, 조지아 주지사, 미시간 주지사가 백악관에 항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 주에서 폭동이 날 것 같다고요. 두 번째, 미국 빅테크와의 비밀 거래. 우리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들과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했죠. 한국이 무너지면 당신들도 끝이다. 실제로 삼성은 애플에 연간 500억 달러의 부품을 공급하고 LG는 테슬라에 300억 달러의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이 공급이 중단되면 미국 기업들은 즉시 생산을 멈춰야 했죠. 구글 최고 경영자와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우리가 백악관에 압력을 넣겠습니다.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생존 파트너니까요. 세 번째, 월스트리트 설득 작전. 현대차 부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록의 최대 고객입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을 줬죠. 우리 편에 서든지 아니면 아시아 시장을 포기하든지. 실제로 한국 재벌들이 월스트리트에 예치한 자금은 1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 돈이 빠지면 월가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 TSMC 회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압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한국과 대만이 손잡으면 세계 반도체의 90%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삼성과 TSMC의 비밀 협정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양사가 기술을 공유하고 가격을 조정하면 미국 인텔과 엔비디아는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일본 소니 회장이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미지, 센서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도요타 사장도 나섰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한국산으로 전량 교체하겠습니다. 일본 시장만 해도 연간 1,0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 회장이 입을 연 거였죠. 우리가 준비한 플랜 B를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에 뜬 내용을 보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
아시아 기업들만의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계획이었죠. 미국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이, 배터리는 한국과 중국이, 자동차는 일본과 한국이, 플랫폼은 중국이 맞습니다. 미국 필요 없습니다. 싱가포르 DBS 은행 회장이 물었습니다. 자금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이미 준비됐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재벌들의 유보금 5천억 달러, 일본 기업 1조 달러, 중국 국부펀드 2조 달러, 총 3조 5천억 달러.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금액의 정확히 10배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인 개발자 10,000명이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것도 계획된 건가요? SK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실리콘밸리 한인 개발자 협회와 우리가 손잡았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연봉 2배를 보장하기로 했죠. 구글은 한국인 개발자가 빠지면 AI 프로젝트의 30%가 중단됩니다. 메타는 40%, 아마존은 25%. 그들 없이는 실리콘밸리가 돌아가지 않죠. 오후 9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이 미군 부품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거였죠. 한화방산 대표가 화상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공급하는 포탄, 미사일 부품이 없으면 주한미군은 일주일도 버티지 못합니다. 펜타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군의 155mm 포탄 50%,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품 40%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무기의 상당수도 한국산이었고요. 그때 삼성 부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고 그가 스피커를 켰죠. 백악관 경제보좌관이었습니다. 부회장님,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면 양국 모두 피해가 생깁니다.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미국은 우리를 ATM으로 봤지만 우리는 그들의 심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LG 회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내일 오전 우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합니다. 한국 재벌 모두가 미국 투자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할 겁니다. 예상 철회 금액이 화면에 떴습니다. 2천억 달러. 미국 10개 주에서 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규모였죠. 회의가 끝날 무렵 삼성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미국의 규칙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규칙을 만들 시간입니다. 제가 회의실을 나서려는데 한 일본 기업인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제 총성이 울릴 겁니다. 다음날 아침 뉴욕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한국 재벌들의 선전포고가 시작된 거였죠.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재벌, 미국 투자 전면 재검토. 월가 대패니. 백악관 대변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한국 재벌들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삼성 부회장이 제게 보낸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룰메이커입니다. 싱가포르 시각 밤 10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오차드 로드, 싱가포르 최대 번화가가 한국 국기인 태극기로 뒤덮인 거였죠.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싱가포르인이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아시안 컬처, BTS, 아미 싱가포르 스탠즈 위드 코리아. 구호를 외치는 그들의 손에는 한국 아이돌 응원봉이 들려 있었고 한국 드라마 OST가 울려 퍼졌죠. 이런 현상이 싱가포르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콕, 자카르타, 마닐라, 하노이. 아시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조교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교수님, 트위터가 마비됐어요. 샵세이브코리아 해시태그가 1억 개를 돌파했대요. 더 놀라운 건 이 움직임을 주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BTS 아미, 블랙핑크 블링크, 스트레이키즈 스테이. K-팝 팬덤들이 전 세계적으로 조직화된 거였죠. 미국 LA의 하나미가 올린 트윗이 순식간에 100만 리트윗을 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무너뜨리면 BTS도 없고 블랙핑크도 없고 K-드라마도 없어. 우리가 지켜야 해. 그 순간부터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 구독자들이 대규모 보이콧을 선언한 거였죠.
한국 콘텐츠 없는 넷플릭스는 해지한다. 실제로 24시간 만에 미국에서만 200만 명이 넷플릭스를 해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킹덤, 더 글로리를 사랑했던 시청자들의 반발이었죠. 디즈니 플러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드라마 무빙의 시즌2 제작이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에 팬들이 들고 일어난 거였죠. 디즈니 본사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독학과 교수가 CNN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문화전쟁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경제만 압박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문화를 위협한 겁니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미 어워드 3관왕 BTS가 긴급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거였죠. 전 세계 1억 명이 동시 접속했습니다. RM이 영어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음악에는 국경이 없죠. 지금 우리 조국이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백악관 홈페이지가 다운됐습니다. 전 세계 아미들이 항해 메시지를 보낸 거였죠.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는 3시간 만에 1,00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미국 Z세대의 반응이 특히 거셌습니다. 틱톡에서는 샵 캔슬 아메리카가 트렌딩 1위에 올랐고 대통령을 조롱하는 밈이 폭발적으로 퍼졌죠. 스탠포드 대학생이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일본차를 부쉈다. 우리는 한국 문화를 지킨다. 이게 진보다. 애플도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 웹툰 앱들이 앱스토어에서 일제히 서비스를 중단한 거였죠.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레진 코믹스. 미국 내 2천만 사용자가 분노했습니다. 한국 웹툰 없으면 아이폰 버린다. 실제로 갤럭시폰 판매량이 일주일 만에 30% 증가했습니다. 스포츠계도 들썩였습니다.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 팬들이 움직인 거였죠.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에 코리아 스탠즈 언론 번낫, 언론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김하성, 이정우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의 미국 팬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지지 캠페인을 시작했죠. 게임업계는 더 심각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로스트 아크. 한국 게임사들이 북미 서버 점검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한 거였죠. 정치적 압박이 해결될 때까지 서비스 정상화가 어렵습니다. 미국 게이머들의 반발이 폭발했습니다. 트위치, 유튜브 게임 스트리머들이 일제히 백악관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따로 있었습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감독 봉준호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이었죠. 미국은 늘 문화의 자유를 말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압박으로 한 나라의 문화를 질식시키려 한다. 이것이 미국이 말하는 자유인가? 이 칼럼은 하루 만에 전 세계 100개 언어로 번역됐고 2천만 회 공유됐습니다. 할리우드도 분열했습니다. 마블 영화에 출연했던 한국 배우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한국 영화에 투자했던 제작사들이 백악관에 항의했죠. 싱가포르로 돌아온 저는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불과 72시간 만에 한국 문화 콘텐츠가 일으킨 경제적 파장이 5천억 달러를 넘었다는 계산이 나왔죠.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보다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본 겁니다. 그것도 자국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서요. 그날 밤 CNN 앵커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돈을 노렸지만 한국은 전 세계의 마음을 얻었다. 워싱턴 DC 시각 오전 10시. 백악관 상황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부 내부 소식통을 통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 듣고 있었죠. 대통령 각하, 한국이 무릎 꿇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다급한 보고에 대통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불가능해. 그 작은 나라가 감히 우리한테 맞선다고? 그때 재무장관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그래프가 떠 있었죠.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한국 부품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죠. 애플 마이너스 8%, 테슬라 마이너스 12%, 퀄컴 마이너스 15%. 각하, 월스트리트가 패닉입니다. 한국이 부품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깟 부품쯤이야. 다른 나라에서 사면 되잖아. 그때 펜타곤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장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대통령님, F-35 생산 라인이 멈출 위기입니다.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단 한 대도 만들 수 없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보고했죠. 일본, 대만, 싱가포르가 한국 지지 성명을 준비 중입니다. 중국까지 가세한다면 동아시아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계산한 시나리오는 완벽했잖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각하,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한국을 1997년에 한국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는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1997년과 현재 한국의 비교 자료였죠. 1997년 한국 GDP 5천억 달러, 현재 2조 3천억 달러. 1997년 외환보유고 50억 달러, 현재 5천억 달러. 1997년 글로벌 기업 0개, 현재 포춘 500대 기업 18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핵심 허브입니다. 더 충격적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CIA 국장이 직접 나선 거였죠. 각하, 한국의 대응이 너무 조직적입니다. 마치 이런 날을 대비해왔던 것처럼요. 알고 보니 한국 정부는 2년 전부터 경제 안보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던 겁니다. 미국의 압박을 예상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뒀던 거죠. 상무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이 공동 서한을 보낸 거였죠. 한국과의 갈등은 미국 기술 산업을 20년 후퇴시킬 것이다. 즉각 협상을 재개하라. 대통령은 분노했습니다. 그들도 미국 기업 아니야? 왜 한국 편을 드는 거지? 각하, 실리콘밸리 개발자의 15%가 한국인입니다. 그들이 지금 집단 사직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텍사스 주지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삼성이 오스틴 공장 증설을 취소했습니다. 2만 개 일자리가 날아갔어요. 지금 텍사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미시간 주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G 배터리 공장이 문을 닫으면 디트로이트는 끝장입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부통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각하, 이쯤에서 물러서는 게 어떨까요? 닥쳐. 내가 물러서는 걸 본 적 있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인의 68%가 한국 압박은 잘못됐다고 답한 거였죠. 특히 18세에서 35세는 82%가 반대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절망적으로 보고했습니다. SNS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 지지 포스트가 시간당 100만 개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때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한 거였죠. 대통령의 일방적 외교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즉각 중단하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과 선을 그었죠. 이것은 미국의 길이 아니다. 동맹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을 약하게 만든다. 오후 3시 대통령은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경제자문위원장이 최종 보고를 했죠. 각하, 이대로 가면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봅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 제조업이 마비됩니다. 국방장관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동북아시아를 잃습니다. 중국이 그 공백을 채울 겁니다. 대통령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죠. 한국이 이렇게 강할 줄은,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 편에 설 줄은 몰랐던 겁니다. 저녁 6시 백악관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대변인이 짧은 성명을 발표했죠. 한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한다. 상호이익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할 것이다.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의 한 고위 관료가 제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봤다. 그들은 더 이상 1997년의 그 나라가 아니었다. 싱가포르 시각 새벽 5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아시아 10개국 정상들의 긴급 화상회의가 시작된 겁니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회의를 제안한 건 놀랍게도 일본 총리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통해 진지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혼자서도 미국의 부당한 압박을 막아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한다면 어떤 일이 가능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나라였죠.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일본 경제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중국 주석이 즉각 호응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아시아 전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념을 넘어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해왔지만 이제는 공동의 적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요. 두 나라는 수십 년간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지만 한국 사태를 보며 무언가 깨달은 듯했습니다. 대만 총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미국의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TSMC도, 소니도, 삼성도. 대만은 수십 년간 미국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동시에 반도체 기술을 넘기라는 압박도 받아왔습니다. 이제 그만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싱가포르 총리가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오랜 외교 경험으로 다져진 침착함으로 말했죠. 아시아 경제안보 동맹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통화 스와프는 물론 기술 공유, 공동 펀드까지. 우리는 작은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각국이 제시한 공동 펀드 출자 규모였죠. 중국 3천억 달러, 일본 2천억 달러, 한국 500억 달러, 대만 300억 달러, 싱가포르 200억 달러, 말레이시아 100억 달러, 태국 50억 달러, 인도네시아 150억 달러, 베트남 30억 달러, 필리핀 20억 달러, 총 1조 2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은 많지 않지만 젊은 인력이 있습니다. 평균 연령 32세, 9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오신다면 최고의 조건을 제공하겠습니다. 토지도, 세제 혜택도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있습니다. 니켈 매장량 세계 1위, 구리, 히토류. 지금까지는 미국 기업들에게 헐값에 팔았습니다. 이제 달라질 겁니다. 미국이 아닌 아시아 형제들에게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그것도 합당한 가격으로. 말레이시아 총리가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파묘와 천연고무가 있습니다. 전 세계 파묘의 40%를 생산합니다. 이제부터 아시아 국가들에게 우선권을 주겠습니다. 태국 총리도 힘을 보탰습니다. 쌀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쌀 수출국입니다. 아시아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겠습니다. 미국의 농산물 압박에 맞서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K-실리콘 프로젝트였죠. 한국경제부총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삼성과 SK가 주도하고 TSMC가 협력해서 미국 의존도를 완전히 벗어난 독자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치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세 곳입니다. 화면에 상세한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 평택과 용인, 대만 신주, 싱가포르 서부 지역, 세 개의 거점을 잇는 삼각 벨트였죠. 투자 규모는 5천억 달러입니다. 목표는 2년 안에 미국보다 앞선 이나노 공정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나라의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일본 총리가 즉각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소재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극자외선 장비용 렌즈. 일본은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이 기술은 절대 미국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지켜야 합니다. 중국 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의 시장을 개방하겠습니다. 14억 인구가 아시아 반도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히토류도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 히토류로 반도체를 만들어 우리에게 비싸게 팔았죠. 이제 그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시아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였죠. 싱가포르 총리가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ADC, 아시안 디지털 이코노미 커런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끼리 무역할 때는 달러가 필요 없습니다. 화면에 기술 설명이 떴습니다.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싱가포르의 금융 인프라, 중국의 디지털 위안 경험, 일본의 보안 기술이 결합된 시스템이었죠. 첫 해 목표는 역내 무역의 10%를 ADC로 결제하는 겁니다. 3년 안에 5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해외 노동자들이 보내는 송금도 ADC로 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겠네요. 지금은 서방 은행들이 10%나 떼어갑니다. 1년에 300억 달러가 필리핀으로 송금되는데 30억 달러를 수수료로 내고 있어요. 베트남 총리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ADC로 송금하면 수수료가 거의 제로가 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새벽 6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가 합류 의사를 밝힌 거였죠. 인도 총리가 긴급히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인도도 이 역사적 순간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인도도 최근 미국의 무역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인도 개발자 50만 명이 아시아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인도는 세계 최대 IT 강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재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중동도 움직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특사를 보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는 한국에 1,0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과 석유 거래를 ADC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UAE 역시 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압박한다면 우리도 오일 달러를 제고하겠습니다. 우리 국부펀드의 30%를 아시아에 투자하겠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아시아 연대에 동참했습니다. 호주 총리가 화상회의에 긴급 참여 요청을 한 거였죠. 우리도 미국의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을 줄이라는 압박, 미국산 무기를 사라는 압박. 이제 지쳤습니다. 호주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입니다.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들도 모두 아시아에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총리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농산물 시장을 아시아에 개방하겠습니다. 낙농, 육류, 과일. 모두 아시아 형제들에게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오전 7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개장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겁니다. 코스피 플러스 5%로 시작해서 장중 7%까지 상승. 니케이 플러스 6%, 항생 플러스 8%, 싱가포르 STI 플러스 4%, 인도 센섹스 플러스 5%, 아시아 전체가 녹색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새로운 경제 블록의 탄생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선물 지수는 폭락했습니다. 다우 마이너스 1200포인트, 나스닥 마이너스 7%, S&P 500 마이너스 6%. 블룸버그의 긴급 분석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계 경제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것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다. 경제 권력의 역사적 이동이다. 로이터 통신도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아시아 신육 개국이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동맹 결성. 달러 패권 시대의 종말 시작되나. 파이낸셜 타임즈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만이 낳은 괴물. 아시아는 더 이상 분열되어 있지 않다. 그때 제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싱가포르 총리실에서 보낸 특사였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린 교수님, 총리님이 긴급 자문을 요청하십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아시아 경제안보 동맹의 사무국을 싱가포르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합니다. 저는 즉시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왜 최적지인지를 정리했죠. 첫째, 중립성. 싱가포르는 어떤 강대국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위치를 유지해왔습니다. 둘째, 금융 인프라. 세계 3대 금융허브로서 완벽한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지리적 위치.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를 잇는 완벽한 중심점입니다. 넷째, 영어 소통 능력.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는 싱가포르는 국제협력의 최적지입니다. 오전 10시 충격적인 뉴스가 또 터졌습니다. 유럽연합이 성명을 발표한 거였죠. 미국의 일방적 무역 압박을 우려한다. 이유는 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다자주의를 지지하며 일방주의를 반대한다. 독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독일 자동차 산업도 없습니다. 폭스바겐,
벤츠, BMW가 사용하는 반도체와 배터리의 60%가 한국산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경제동맹을 환영합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문화를 경제 압박의 도구로 삼는 것은 야만입니다. 한국 문화는 인류의 자산입니다. 프랑스는 예술과 문화의 나라로서 한국의 문화적 독립을 지지합니다. 이탈리아, 스페인도 잇따라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유럽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미국 대 한국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 전 세계의 대립 구도가 된 거였죠. 오후 2시 한국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반도체 동맹 창립 선언이었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은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TSMC, 소니, 도시바. 마이크론 놀랍게도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이 참여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시아 반도체 동맹을 결성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2년 안에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기술 독립을 완성하며 어떤 국가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자립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TSMC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방적 압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과의 협력이 미중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SK하이닉스 대표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정치가 아닌 경제를 합니다. 이념이 아닌 실리를 추구합니다. 냉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21세기는 협력의 시대입니다. 미국 인텔과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인텔 마이너스 23%, 엔비디아 마이너스 18%, AMD 마이너스 20%.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아시아가 반도체 카르텔을 만들었다. 미국 기술 패권의 종말이 시작됐다. 실리콘밸리의 황금기는 끝났다. 뉴욕타임즈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은 한국 하나를 압박하려다 아시아 전체를 적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외교 참사다. 저녁 7시 저는 싱가포르 국회에서 열린 특별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의제는 아시아 경제안보 동맹 가입이었죠. 국회의 사당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싱가포르의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싱가포르 총리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의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천연자원도 배우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전략적 위치와 국민의 지혜뿐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동서양의 가교 역할을 하며 번영해왔습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일방주의가 다자주의를 위협하고 힘의 논리가 규칙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작은 나라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답을 보여줬습니다. 크기가 운명은 아닙니다. 단결이 힘입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아시아 경제안보 동맹 가입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미국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맹을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가입이 결정됐습니다. 의사봉이 내려치는 소리와 함께 싱가포르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밤 10시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이 역사적인 72시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마리나베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백악관, 한국에 대한 모든 요구 철회, 새로운 파트너십 제안,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 예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아시아는 이미 깨어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제 컴퓨터에 이메일이 또 하나 왔습니다. 방콕에 사는 태국 대학생이 보낸 거였죠. 교수님, 저는 22살 학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이 진짜인가요? 아시아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저는 태국에서 태어나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랐고 일본 만화를 읽었으며 중국 앱을 쓰고 싱가포르를 꿈꿉니다.
저 같은 아시아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미래였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탄 운명입니다. 너가 꿈꾸는 아시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입니다. 아시아의 세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너 같은 젊은이들입니다. 워싱턴 시각 오후 4시. 미국 의회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상원 청문회장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저는 싱가포르에서 C-스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한국을 압박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시아 전체를 적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민주당 상원의원의 날카로운 비판이었죠.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텍사스는 삼성 때문에 먹고 삽니다. 미시간은 LG가 없으면 망합니다.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를 파괴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가 폭로를 시작한 거였죠. 이번 한국 압박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2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왔거든요. 상원의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요? 네. 그들은 행정부의 모든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대응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시험한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시험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비밀리에 한국 정부와 접촉해왔다는 거였죠. 구글 최고 경영자가 의회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 AI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삼성 반도체, 네이버 AI 기술, 카카오 데이터 모두 필수입니다. 애플 최고 경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폰의 핵심 부품 40%가 한국산입니다. 대체제는 없습니다. 있다면 중국산뿐인데 그걸 원하십니까? 테슬라는 더 절박했습니다. LG 배터리 없으면 테슬라는 생산을 중단해야 합니다. 전기차 시장을 중국에 넘겨줄 겁니까? 오후 5시 월가에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수천 명의 금융인들이 거리로 나선 거였죠. 탑 더 이코노믹 워, 코리아 이즈 아워 파트너.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가 CNBC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뉴욕 증시에서 3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JP모건 회장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모릅니다. 21세기는 연결의 시대입니다. 고립은 자살입니다. 그때 펜타곤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한국 없는 미군 전력 평가라는 제목이었죠. F-35 생산 중단, 이지스함 수리 불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품 고갈. 한국 없이는 미군 전력의 30%가 마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직 국방장관이 CNN에 출연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압박했지만 사실 한국이 우리의 급소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미국 내 한인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한인들이 대규모 시위를 조직한 거였죠.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주요 도시가 태극기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참가자의 절반이 한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일본계, 중국계, 베트남계, 필리핀계 미국인들이 함께한 거였죠. 한 일본계 미국인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이 당한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한국 차례인가요? 다음은 누구죠? 밤 8시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성명을 발표한 거였죠. 하버드, MIT, 스탠퍼드를 비롯한 50개 대학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우리 대학의 자산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학문 교류를 막아선 안 됩니다. 사실 배경에는 현실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 유학생 5만 명이 미국 대학에 내는 학비가 연간 20억 달러. 그들이 철수하면 많은 대학이 재정 위기에 빠지는 거였죠. 밤 10시 백악관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의회도, 기업도, 국민도 모두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죠. 대통령의 최측근이 제 미국 소식통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다 미국이 무너질 지경이니까요. 다음날 새벽 백악관은 결국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죠. 아시아는 각성했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의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72시간이 역사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의 균열을 냈는지를.
싱가포르 시각 오후 2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컨벤션 센터에서 아시아 경제안보 동맹 창립 총회가 열렸죠. 15개국 정상과 경제 수장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경제부총리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72시간 전 우리는 혼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입니다. 이것이 21세기 아시아의 힘입니다.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창립 선언문이 발표됐죠.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회원국 간 무역은 ADC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다. 둘째,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며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셋째, 외부 압력에 공동 대응한다. 넷째,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일본 총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였습니다. 이제는 동반자입니다.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주석도 화답했습니다. 이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미래는 하나입니다. 그때 뜻밖의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도 이 새로운 질서를 존중합니다.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오후 4시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발표됐습니다. K실리콘 벨트 한국, 대만, 싱가포르를 잇는 반도체 생산 기지. A. 배터리 얼라이언스 한중일이 주도하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아시아 AI 네트워크 각국의 AI 기술을 연결하는 공동 플랫폼. 문화 실크로드 아시아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 보장. 투자 규모만 3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했던 3,500억 달러의 거의 10배였죠. 싱가포르 총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린 교수,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총리님,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방아쇠를 당겼고 이제 총알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녁 6시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ADC 디지털 화폐로 첫 거래가 성사된 거였죠. 한국 삼성이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을 구매한 겁니다. 거래액 10억 달러. 달러는 단 1센트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본이 베트남에서 쌀을, 중국이 말레이시아에서 팜유를, 대만이 태국에서 고무를 모두 ADC로 결제했죠. 블룸버그가 긴급 분석을 내놨습니다. 달러 패권에 첫 균열이 생겼다. ADC가 성공하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릴 것이다. 밤 9시 미국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거였죠.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동맹을 압박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미국은 다시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사실상의 사과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었죠.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국의 한 네티즌이 올린 댓글이 10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죠. 늦었어. 우리는 이미 새 길을 찾았어. 밤 11시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72시간 세계 질서가 바뀐 순간이었죠. 결론은 이랬습니다. 최근의 72시간은 21세기 최대의 전환점이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시민의 힘으로 초강대국의 압박을 막아냈고 그 과정에서 아시아 전체가 각성했다. 이제 세계는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힘의 논리에서 연대의 논리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 저는 연구실에서 그 후의 변화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ADC는 국제무역의 30%를 차지하게 됐고 아시아 반도체 동맹은 시장 점유율 70%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4천선을 넘어섰고 원화는 지역 기축통화 중 하나가 됐죠. 미국, 여전히 강대국이지만 더 이상 유일한 패권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제 앞에는 한국에서 보내온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태극기와 함께 적힌 카드. 린샤오원 교수님께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 항구에는 여전히 배들이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배들은 새로운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힘이 아닌 협력의 규칙, 명령이 아닌 합의의 규칙, 체스판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킹과 퀸만의 게임이 아니었죠. 이제는 모든 말들이 함께 움직이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하다고 여겨졌던 폰들이 가장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힘이었죠. 시민의 힘, 문화의 힘, 연대의 힘. 다음 게임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세계는 어떤 나라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작은 나라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까지 초강대국 미국의 압박에 맞서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 새로운 역사를 쓴 대한민국의 72시간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무기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단결된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